교재 15페이지 가시고 로마자 1번 사전 변경의 원칙 의의는 읽으시면 되고요. 2번 목차 납언 판례 입장 매매 계약 같은 것도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본문 가시면 밑줄 긋지 말고 제일 끝에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건하고 가능한 경우인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아래 판례 1번 보시면 첫 번째,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할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 없었던 위에 방점을 찍으신 다음에 예측할 수 있었으면 안 됩니다. 니은번, 사전 변경에 의해서 해제권 취득하는 갑에게 책임 없는 사유일 것. 니은번 잘 나오지 않고요. 디귿번, 계약 내용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의 현저히 반한다는 결과가 생겨서 계약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신의 측 공평의 원칙에 반했을 때는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거기 있는 이제 요건 1번 요건에서 사전 변경에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관적 사유,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했을 때에는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에 근거해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에 근거해 가지고는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 행사하지 못한다 해서 주관적, 객관적이란 말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사례 문제 못 나오니까. 그래서 한 줄 밑에 객관적으로서 일방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까지. 따라서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았던 사정이 그 후에 변경,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변경됐다 해도 제일 끝에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내용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인즉 사전 변경 원칙에 의해서 해제 못하니까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을 해줘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입니다. 적용. 제일 위에 매매 계약했고 9년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해제할 만한 사전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다 해서 9년 지났다. 시가가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는 요건 충족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하지 못한다까지 1, 2번 모순 아니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칠판 보시면 먼저 담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채권법에 가면 인적 담보로서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물권법 비록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서도 민총 채권법에 있는 판례를 이해할 때 필요한 물적 담보, X 아파트나 Y 토지 같은 거를 은행한테 돈을 빌리고 담보로 맡긴다. 저당권이라고 하고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용어까지는 익혀 두셔야지 나중에 소멸시효 파트 같은 것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증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특정 학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가 있고 목차 납언에 보시면 계속적 보증을 쓰는 경우도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먼저 학정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은 뭐냐? 채무자 갑이 있고요. 채권자 을이 있습니다. 요때 을이 갑한테 들고 있는 채권 같은 표현 갑이 을한테 지고 있는 채무가 500으로서 특정 학정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 병이 보증을 쓴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즉 보증인 병 같은 경우가 보증 쓸 당시부터 내가 보증 책임을 질 금액이 500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지를 부정하고 법적 안전성을 더 도모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두 개 비교해서 요 경우도 신의 측에 근거해 가지고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를 꼭 구별해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2번보다는 1번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목차 나번이죠. A 회사가 있고 대표이사 갑이 있거든요. 은행이 A 회사한테 자금을 자꾸 대출하는데 500 혹은 5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표자 갑 같은 경우가 계속적 보증, 즉 불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이었는데 1억이 되고 10억이 돼가지고 자꾸 A 회사 주 채무자의 채무가 증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사전 변경,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가 대표이사 지위에서 퇴직 등을 했을 때, 사임 등을 했다고 하는 사전 변경 사유가 있었을 때는 계속적 보증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집중 강의니까 채권 강론 파트에서 공부했지만 해지의 경우는 소급표가 없고 장래휴만 있죠. 따라서 기왕에 발생된 주채무까지는 책임을 지는 거고 해지 이후에 발생된 주채무만 더 이상 책임을 안 진다까지만 한번 들으시면 되겠고요. 저기 채권 강론 파트에 가면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책임 범위에 대해서 제한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채무인 경우하고 계속적 보증의 계약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에 2번은 차이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번끼리 비교했을 때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봤을 때에 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 섰을 때에는 못하고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두 개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 풀 때 특정이냐 아니냐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6페이지 제일 위에 1번 계속적 보증이죠. 기읍번 끝에 사전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책임 범위에 대해서 제한도 가할 수 있다. 근데 2번 제목 비교해라 그 뜻이죠.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다. 기읍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밑에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 계약했을 때는 방금 봤던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와 달리 이사직에서 사임 등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보증 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아 차별 대우하고 있다. 근데 니은번은 똑같죠. 신중을 기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의 범위도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은 가할 수가 있는데 사전 변경에 근거해서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두 개를 중심으로 비교해 정리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밑에 판례 읽으면 되죠.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 차임을 절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불증액 특약하고 난 뒤에 그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신의 측에 봤을 때 형평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전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형평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다.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 등을 해가지고 증액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 가시면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지요. 요건 간단하게 읽으시면 되고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1번과 2번 판례 중에 1번이 아직 안 나왔지만 대단히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쪽부터 볼게요. 끝에 있죠? 대차형 계약이다. 복습. 일단 돈이나 쌀 같은 거 빌려주고 차주가 다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을 구해서 갚아준다. 말고요. 받은 거 그대로 나중에 돌려주면 임대차 계약이거나 사용대차다. 이랬을 때 공짜인 경우는 사용대차고요. 임대차가 되려면 보증금은 필수가 아니지만 월세까지는 필수기 때문에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까지 일단 꼭 기억을 하신 다음에 갑이 여러분들이 이제 X주택의 소유권자고요. 을 같은 경우가 임차인이었거든요. 갑이 이제 A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담보대출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임차인 을이 있어버리면 그 주임법에 있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좀 A은행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X주택의 담보 가치가 하락되거든요. 그 말인즉 A은행이 갑한테 돈을 많이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미리 부탁했습니다. 을님아, 혹시 A은행 직원이 와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임차인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미리 부탁을 해서 을이 알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이 A은행한테 저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냥 무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A은행이 을 말을 믿고 저 X주택에 대해서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해가지고 돈을 빌려준 다음에 담보권 설정 따위를 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A한테 변제를 못하게 되니까 A가 X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을이 말하기를 저 임차인입니다. 저 주인법에 의해서 대항력 갖춘 사람입니다. 등등등의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을아, 너 앞선 행위에서 너 임차인 아니라며. 근데 또 이제 와가지고 너 임차인이라고 후행행위 둘 사이에서 모순되기 때문에 후행행위 저 임차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주장은 효력이 부정돼 버린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지 마라 했을 때 나중에 이루어진 후행행위의 경우는 효력이 없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 보시면요. 17페이지 제일 위에 임차인 을이 담보가치 높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한테 저 임차인 아닙니다. 무상 공짜입니다. 라고 작성해 줬으며 끝까지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밝히지 아니하여 경락인 등이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갑자기 저 임차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취득시효 갑당이 있었어요. 을 같은 경우가 민법 제245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20년 이상 점유해가지고 취득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근데 을 같은 경우가 자기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사실을 모르고 땅 주인 갑을 만나서 저 갑 당신한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게요. 선행행위. 해놓고 나중 가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후행행위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다. 읽어볼까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을이 그 사실을 모르고 당의 X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해서 취득시효 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왜?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이제 목차 4번 여러분들 한개 목차 나본 보시면 판례 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원칙의 석줄이 정말 잘 나옵니다. 한번 읽고 제가 사례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이해를 도모하시면 되겠네요. 판례는 효력 법규인 강행 법규에 위반된 계약의 무효 주장을 만약에 신의 측에 근거해 가지고 배척 까버리면 너 강행 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해 라고 만약 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밑에 판례 1번과 2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1번 판례의 경우는요. 제가 무효 취소 가서 국토이용관리법 배울 때 다시 올 거고 여러분들 지금은 밑에 있는 2번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갑 여러분들 고객하고요. 증권회사 을측하고 을측의 임직원이 갑한테 말했던 거죠. 당신이 우리 믿고 10억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이제 을을 상대해가지고 계약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수익금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이제 을한테 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투자 수익 약정 같은 경우에 효력을 인정해버리면 손실 났을 때에도 을이 갑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돈을 다 줘버리면 증권회사 을의 자본이 부실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증권회사 을의 자본이 부실화돼 버리면 다른 고객들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거래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거는 무효.
그래서 을이 말하기를 판사님 제가 갑이랑 요 계약한 건 인정합니다. 다만 요 합의는 증권거래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갑은 저한테 계약상 청구 행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무효의 항변을 을이 했던 겁니다. 하니까 저기 있는 갑이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가 이거예요. 판사님, 지금 을이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을은 먼저 저하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로 을이 먼저 약속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기로 한 사람이 나중 돼가지고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모순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은 신의 측에 위반되기 때문에 결국 을은 저한테 수익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겁니다 라고 원고 갑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원고 갑 네 말대로 이러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근거한 무효 주장을 신의 측 위반에 의해서 배척을 해버리면 결국 을은 갑한테 수익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럼 을이 갑한테 수익금에 대해서 자꾸 지급을 하다가 증권회사 자본이 없어가지고 다른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돼버리면 증권거래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따라서 원고 갑의 재항변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재항변의 이유가 없다는 말은 항변의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갑 청구는 기각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 빨리 읽어볼게요. 강행법규에 위반된 무효 약정이 회사 측이 먼저 갑한테 제의해서 체결됐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된 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 무효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신의 측에 반한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외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100점 받는 시험 아니니까 18페이지 가신 다음에 실효의 원칙을 보시겠습니다. 의 부분은 간단하게 읽으시면 되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을이 봤을 때는 더 이상 갑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신뢰했고 그 신뢰의 정당한 이유도 인정이 돼요. 근데 갑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갑자기 권리를 행사했을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걸 수 있는 거다. 그럼 이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민법 총칙 제일 끝에 보면 우리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소시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 채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라고 민법제 162조에서 공부를 했고 또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있는 목차에 보면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소물청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 해서 우리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물청 같은 것들은 소시도 적용되지 않고요. 제척 기간도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간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 결과 분명히 신의 측에 반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물청도 행사 기간 등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걸 수 있는 의미가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제도의 필요성 부분 가시면 밑줄 부분 소유권에 기한 물청 멘치로 소시나 제척 기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필요성에서도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네요. 요건 부분 가시면 목차 가번 읽으시고요. 권리 행사 가능했는데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의 문제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본문 두 줄 그림 보고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당이 있었어요. 송전탑이 있었어요. 그 위를 이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 원래 갑 같은 경우는요, 왜 내 허락도 없이 하냐라고 하면서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갑 같은 경우가 장기간 동안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을한테 여러분을 액수 토지를 매도 팔고 을 명의로 소이등했다. 다시 민법제 186조. 이것도 물권법이지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규정이지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는 등기가 필요하고요. 동산인 경우는 민법제 188조 이하에 근거해가지고 인도가 필요하다. 액수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186이니까 매수인 을 명의로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을이 액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민법제 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이거 치워라라고 철거 청구했던 거예요. 하니까 상대방 피고 측이 갑이 장기간 알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을이 나한테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 중에 함정이 있지요. 지금 현재 을이 철거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을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가 신의 측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종전 소유자 갑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건 갑이고 지금 을은 새로운 소유자,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거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종전 소유자 갑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고려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제일 끝에 보시면 고려할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 이 뜻이니까요. 대입해서 한 번 더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차 나번이지요. 상대방이 더 이상 갑이 나한테 권리 행사하지 않겠네 라고 신뢰했고 그 신뢰에 대해서 정당성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분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더 이상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 권리 행사 안 했고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네라고 하는 신뢰 형성이 됐고 그 신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판례의 핵심은 제일 끝에 만자가 핵심이에요. 장기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정만 갖고는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2번 판례 보시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했던 근로자가 포인트 이의 없이 퇴직금에 대해서 수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 측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에 대해서 수령을 했으니까 퇴직한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됐겠죠. 그래서 갑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징계 면직당하고 2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회사 측 상대해가지고 해고 무효 확인의 청구를 구했을 경우에는 알겠죠. 제일 끝에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목차 답원입니다. 갑자기 권리를 행사했을 거 해서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는데 물론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해가지고 갑이 법정 해제권을 취득은 했습니다. 근데 문구 갑이 을한테 해제하겠다라고 의사표시 있으려고 봤을 때 무려 1년 4개월 전에 발생했던 해제권을 갑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을한테 잔존 채무에 대해서 이행까지 청구해가지고 상대방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나한테 마저 잔존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갑이 해제권 행사하지 않겠구나라고 신뢰를 했고 그 다음 주 끝에 그러한 신뢰에 대해서 을한테 정당한 사유, 이유도 인정되는데
그 다음 줄 그 후에 갑자기 새삼스럽게 갑이 해제권 행사했을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페이지 가시면 적용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6번을 보시겠습니다. 인지청구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친아버지한테 당신이 나의 법률상 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양육해주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인지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천륜에 기초한 권리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포기할 수가 없는 권리예요. 따라서 그 병이라고 하는 분께서 장기간 인지청구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아빠 측 입장에서 더 이상 얘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포기했겠구나 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정당한 신뢰나 이유가 인정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행사될 권리인 거지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 밑에 보시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간 남용 금지의 원칙 보실게요. 요건 부분 가시면 1번, 2번 읽으시면 됩니다. 1번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가의 의사, 갑이 있고 을이 있었을 때 제 갑입니다. 내가 을을 괴롭혀야지 라고 하는 가의 의사로서 상대방 을에게 오로지 고통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지 저한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경우고 객관적으로 제가 을한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었을 때 남용 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제한을 걸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그만큼까지 인정되지 않고 제가 을한테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제가 승소했을 때 제가 얻는 이득보다 을이 입는 손실이 더 크다. 그것만 가지고는 남용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 같은 경우가 한 시가 1억 정도 하는 땅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을이 무단으로 시가 100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전 당연히 야, 너 뭔데 내 땅 위에 건물 짓냐 하면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겠죠. 하니까 이제 제가 을입니다. 제가 말하기를 판사님 갑이 저한테 청구해서 갑이 승소해가지고 위에 있는 건물 철거해버리면 마이너스 100억인데 갑이 가지고 있는 땅 꼴랑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 청구하는 거는 남용이니까 허용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을의 주장을 인정해버리면 아무나 여러분들 빈 땅 위에 다 건물 지어버리겠죠.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의 의사, 그러니까 갑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는데 저 갑은 오로지 나한테 고통을 주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가의 의사의 경우는 주관적 인식이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권리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추인돼 있는데 민법에 있는 추인은 추인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추인은 저 뒤에 있는 무슨 무효행위의 추인 그런 추인이 아니라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해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가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인정할 수 있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의 경우는요, 주관적 요건, 가의 의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한번 끊으시고 키워드 상계권 남용 사건의 경우에서는요, 우리 판례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복잡하게 뭐 백화점이 부도가 나고 어음을 헐값에 상계 처리하려고 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게 원칙적으로 가의 의사 필요하지만 상계권 남용 사건의 경우에서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요건을 따로 필요 없다고 본 바 있다 해가지고 상계권, 사건, 예외 이렇게 기억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상계권 행사에 방점 찍으신 다음에 암기라고 쓰시고 원칙은 필요하지만 상계권 행사 사건의 경우는 따로 요구하지 않은 바도 있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가 여러분들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했을 때에 절대 시험 문제에서 이 원고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가 권리 남용이니 아니니 이렇게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가지고 남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볼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12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부터 기출문제를 싹 분석해 보면요. 한 번도 갑이 을한테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한 게 이게 남용이니 아니니 이렇게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이라고 전제 깔고 그 다음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남용에 해당한다면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남용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게 아니라 남용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 논의로서 효가 부분에 있는 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일단 두 줄 읽어볼게요. 원고 갑의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기각돼 버리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의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별도의 특별 조문이 없는 이상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남용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있었던 X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갑 너는 땅 주인은 맞아. 다만 소유권에 기한 물청만 행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판례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남용에 해당해서 배척, 기각됐다 하더라도 땅 주인 갑의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갑자기 상대방 을에게 적법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대방에게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땅 주인 갑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소물청은 행사할 수 없겠지만 741750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 행위에 근거한 책임 같은 것들은 물을 수가 있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가시면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까지만 읽으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판례 1번 읽으시면 되겠죠. 딸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집에 대해서 당장 자기가 쓸 일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집에 여러분들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셨고 이제 오빠가 있었는데 두 분 다 몸이 조금 불편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 오빠하고 아버님한테 내 집인데 당신들이 왜 사냐라고 하면서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X주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례가 빡치신 거지. 어떻게 딸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알겠죠. 그래서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유도 없는 딸이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아프신 아버님 상대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인도 태거 따위를 청구하는 것은 인륜에 반한다. 소위 싸가지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용에 해당한다까지. 2번 여러분들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있지 않습니까? 중국강이니까. 우리 채권 총론 파트에 가면 민법제 398조에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갑하고 이제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물건 파는 매도인이고요. 을이 물건 사는 매수인이었습니다. 요때 갑과 을이 합의를 할 때 매수인 을을 위해서만 손해배상액에 예정조항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if 만약에 갑 네가 체불을 하면 계약을 위반하면 체불을 하면 금 1억 원을 갑이 을한테 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을을 위해서만 손해배상액에 예정에 합의를 하고요. 갑을 위해서는 합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 같은 경우가 이거 불공평하다,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가 굳이 손해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증명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은 있지요. 그 단점은 뭐가 있냐? 실제 갑의 체불 때문에 들으세요. 중요한 것들이니까 또 뒤에 나오겠지만 비록 갑의 체불 때문에 을이 입은 손해가 1억 5천인 경우에도 1억까지만 청구할 수 있지 나머지 5천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을을 위해서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가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을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리한 것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신의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매도인을 위한 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은 없다. 바뀌었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한쪽을 위해서 애정 조항은 있지만 누구를 위한 조항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당하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 없다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또 읽으시면 됩니다. 한 줄 밑에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 감사의 지위에 있음에 근거해가지고 그 처한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처가 연대보증 계약했다. 그 연대보증 계약 한 것만 가지고 연대보증 계약이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볼 이유가 없죠. 왜 처 자기가 싫었으면 연대보증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될 문제니까. 해서 처한테 연대보증 계약에 근거해서 보증 채무 이행 청구를 구한다 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3개 중에 1번 판례의 경우는 신의 측에 반하고 남용에 해당하고 2번, 3번의 경우는 신의 측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트는 결론 중심으로 간단하게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교재 21페이지 가시면 권리의 주체를 볼게요. 권리의 주체 한번 끊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나오죠. 권리의 주체의 경우는요 2명이 있죠. 자연인, 법인 해서 자연인 싹 배우고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서설 부분에 2번 다 아시는 거 민법상 있는 능력 파트에 있는 모든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임의로 을이 사람인데 을 너에게는 권리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흠결됐을 때는 무효. 제한 능력 같은 경우는 일단 유효하지만 민법 제5조 이하에 근거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됐죠? 로마자 2번 보시면 시기 언제부터 능력을 취득하느냐 출생했을 때부터다. 그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거를 막 공부하고 있는 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이번에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기가 출생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출생 신고고 똑같이 여러분들 A가 죽었을 때 하는 사망 신고의 경우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의 경우는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A가 출생하면 출생 사실만 가지고 능력을 취득하는 거고 A가 사망하면 사망 사실만 가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출생 신고나 사망 신고 같은 경우는 이미 생겼던 거에 대해서 사후 보고에 불과한 거다. 따라서 출생 신고했을 때부터 능력 취득하는 거 아니고요. 사망 신고했을 때부터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출생 내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능력 취득, 소멸이 바로 이루어진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래 가지고 출생 신고 한 줄 밑에 보고적 신고다. 따라서 능력은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지 신고했을 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조금 뒤에 있는 사망 신고도 똑같은 거니까 그때는 따로 책 보지 않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태아
아직까지 태아는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민법 제3조에 근거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태아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일반적인 물건과 똑같이 태아를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태아의 경우는 인간에 준해가지고 보호할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태아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까지 확인하시고 칠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포태를 했고요. 출생하기 전,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출생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자연이기 때문에 능력이 인정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출생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그럼 출생 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엄격하게 보면 아직까지는 자연인이 아니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인정될 수가 없다. 하지만 태아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물건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별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서 태아를 우리 인간과 똑같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럼 개별적이니까 어떤 경우에 보호를 해주는데 불상유까지 일단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요건을 가만히 보시면 고의가실로서 가해 행위했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한테 책임 능력이 있으면 되지 별도로 승낙 같은 거 필요 없죠. 승낙 필요 없다. 상속의 경우도 그냥 아버님께서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상속인의 승낙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유증, 유언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X 건물을 내 손주에게 줘라 라고 하는 무상양도, 유증 같은 경우도 그 할아버님께서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들이 불상류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가만히 보면 상대방 측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을 하고 있구나까지 먼저 잡아두신 다음에 법률 행위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94% 계약, 그 다음에 3.5% 단독행위, 0.5% 합동행위가 있는데 합동행위는 쓸모없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빼고는 알 필요가 없다. 1번, 2번 중심으로 보자. 먼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죠. 반면 단독행위의 경우는 일방적이다. 즉 민법에서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금 봤던 여러분들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단독행위고 태아 측의 승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증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증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증여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이 어디였어요? 채권 강론, 계약 총론 배우고 계약 강론 파트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계약이 증여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럼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태아는 승낙을 할 수가 없죠.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애기야 3만 원 줄까 했을 때 애기가 좋으면 엄마 배를 2번 쭉쭉 밀고 싫으면 1번 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증여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행위인데 태아가 승낙할 수 없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 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묶어서 태아 측이 승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는 못한다. 해서 태아한테 증여 계약했을 때에는 능력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요 증여하고 유증하고 절대 섞지 마시고요.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불상유까지는 가능하지만 증여는 할 수 없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문제가 얼핏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목차 제일 위에 나번에 태한테 인정되는 것들 1번 민법 조문에 있는 것들 불, 상, 유 확인하시고 1번에 있는 밑에 있는 판례 1번, 2번은 제가 조금 뒤에 뭔가 설명드리고 다시 볼게요. 2번에 보시면 상속 순위의 경우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요. 유증도 인정이 된다. 근데 2번에 보시면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증여의 경우는 태아에게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증여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결국 유증 말고 증여 계약의 경우는 태아의 능력이 부정돼 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참고만 하면 되고 목차 답원에 보시면 불상류 세 가지의 경우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미 나온 것으로 본다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재수 없으면 학설 대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복중에 이제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갑이 사망했습니다. A의 교통사고에 의해서 아버님 갑이 사망을 했다. 이게 이제 사건 발생 시예요. 사건 발생 시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사망할 당시에는 출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아기을이 나중에 출생을 한 경우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일설입니다. 학설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판례 입장인데요. 일설 정지 조건설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아직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는 아직까지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가 나중에 을이 출생까지 하게 되면 저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능력이 인정되니까 민법제 752조라고 쓸 테니까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보세요. 민법책 제일 뒤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생명 침해가 됐을 경우에 직계 존비배, 직계 비속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가해자 A에게 배상 책임 따위를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직계 비속에 태아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52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일설에 의했을 때 출생을 한 게 아니라 사산, 즉 복중에 뱃속에서 아기가 사망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출생하지 못했을 때에는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있는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출생했으면 물을 수 있고 사산했으면 물을 수가 없다까지 해놓고 23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판례부터 봅시다. 23 제일 위에 있는 판례.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때 출생 시가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서 그때 생긴다고 볼 것 해서 출생한 데 꺽쇠 사건 발생 시까지 소급해서까지 꺽쇠. 따라서 그 아기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사산하여 출생 자체를 못했을 때에는 배상 청구권 자체를 논할 여지가 없다. 왜? 능력이 아예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반면 여러분들 22페이지 위에 있는 판례 박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판례니까. 1번 부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상해를 입을 당시 그 아기가 출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을 하게 되면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2번에 조산과 사산을 섞으면 안 돼요. 조산, 일단 출생했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했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랬을 때 일단 출생했으니까 아기가 그 가해자한테 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죠.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상속으로 넘어간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산 확인하시고 제일 끝에 죽은 아이는 생명 침해에 근거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판례. 그런데 이설입니다. 종래 다수설인데요. 다수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도 불상류 3가지의 경우는 능력이 일단 인정된다. 다만 나중에 아기가 사산했을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로 소급해가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거다. 따라서 사산했을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한테 배상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반대 해석입니다. 살아서 출생을 했을 때에는 가해자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2가지의 학설 대립은요, 끝까지 가면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1설에 의했을 때나 2번에 의했을 때나 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한테 배상 등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 사산했을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양 견해 사이는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견해의 끝까지 봤을 때 차이는 뭐가 있냐 했을 때 첫 번째 칸에 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1번에 의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능력이 없고 2번에 의했을 때에는 능력이 있지만 어차피 아기가 곧 태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큰 실익이 없다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1설 읽으시면 되고요. 23페이지에 있는 2설도 읽으시면 되고 3번에 보시면 양견해의 비교 이 부분이 이제 변리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잘 읽어두세요. 태아가 사산했을 경우에는 어떤 견해에 의하든 가해자한테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제 끝에 어떤 견해에 의하든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기 부분은 다 했던 겁니다. 사망하게 되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실종 선고가 있었을 때에도 종내 주소지 범위 내에서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뿐인 거지 진짜 죽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의 소멸 사유는 유일하게 사망 빼고 없는 거고 실종 선고 같은 것들은 종내 주소지에 한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다. 목차 나번에 있는 사망신고 방금 했습니다. 출생신고와 똑같으니까 한 번 더 읽으시면 되겠고요. 사망의 효가 부분도 간단하게 읽고 넘기시면 되지 밑줄까지는 절대 그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 가시고 목차 2번에 보시면 민법제 3공조입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다. 갑하고 을이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이 먼저 죽고 을이 죽었을 때 하고 을이 먼저 죽고 나중에 갑이 죽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에 상속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질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갑하고 을이 둘 다 죽었을 때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동일한 비행기 사고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서 추정하고 있다까지 간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까지 하신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실종 선고의 경우는요. 사망 자체가 분명치 않았을 때 네 글자 생사불명입니다. 그랬을 때 갑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추정주의가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법제 3공조는 갑하고 을이 사망한 사실은 분명해요. 다만 그 둘 사이에서 사망의 선후가 분명치 않았을 때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까지 꼭 비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차 나번에 보시면 인정사망이다. 집 안에 분명히 갑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다 불탔어요. 근데 갑의 시신도 없는 거예요. 갑이 죽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실종 선고에 근거해가지고 5년 또는 1년 기간 지났을 때 비로소 실종 선고에 대해서 청구 등을 해라 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소방서 등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인정 사망을 통해서 일단 사망한 것으로 추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나번에 보시면 인정 사망에 1번은 보실 필요 없고요. 효가 부분에 보시면 실종 선고와 달리 인정 사망의 경우도 사망 간주가 아니고 추정에 불과하다까지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도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태풍이 엄청 치는 날인데 선장갑이 갑하는 을한테 조업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태풍이 쳐버리니까 바닷물에 텅벙 빠져버린 사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을 측 분들이 을의 사망에 근거해가지고 선장갑한테 민법제 752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하니까 피고 갑이 뭐라고 했냐면 을이 죽은지 안 죽었는지 생사불명 상태이고 시체가 없으니까, 더 나아가 실종 선고라든지 인정 사망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을이 죽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을이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한테 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말씀하시기를 제일 끝에 실종 선고 등의 재료에 의함이 없이 사망한 사실을 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법리는 없다. 그 말 뜻이 뭐냐? 실종 선고나 인정 사망 등에 의하지 않고서도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을의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뜻이니까 그만큼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간입니다. 의사 능력이죠.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필요한 능력이죠. 해서 능력 보시면 정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고 흥결 시에는 처음부터 무효다.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는요,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능력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갑이 있었을 때 갑이 을하고 보증계약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갑이 보증계약해서 보증인이 됐을 때에 지금 당장 그 보증인의 지위에서 어떤 책임을 질지, 그 보증계약의 법률적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갑이 모른다 하더라도 김동진이 붙어가지고 몇 시간씩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막둥이보다 더 어린 애들, 한 4살, 3살. 제가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앉아가지고 친구야 보증계약 했을 때에는 네가 보증 책임을 지게 돼가지고 패소했을 때에는 너 소유의 장난감 뺏길 수 있어 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아저씨 뭐야 요래 버리지 절대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법률적 효과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일단 네가 계약했으니까 네가 계약상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을 때에도 처음부터 무효 처리를 하고 있다까지 하신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개별적으로 처리가 될 부분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갑 같은 경우가요, 매매 계약할 때 매매 정도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면에 조금 어려운 금보증 계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고 금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이상한 계약은 무효인 것이지, 전면적 획일적으로 다 함께 무효 처리하는 게 아니다까지 이해하시면 전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의 부분 첫 줄, 두 줄 읽으시면 되고요.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위에 의사 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한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적으로 볼 문제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 개별적이라고 하는 글자리다가 VS라고 하시고 제한 능력. 우리가 뒤에서 배우실 미성년자 이하,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은 획일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획일적이다. 여러분들 17세인데 A가 있어요. 근데 IQ가 여러분들 뭐 300이라 합시다. 300이다. 그럼 얘는 머리가 되게 좋은 애니까 너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너는 성년이야 라고 하지 않죠. 그냥 획일적으로 나이를 보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뭔가 계약 등을 할 때는 엄마 아빠 동의를 받고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 의사 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
로마자 2번의 효가 한 줄 밑에 무효다. 취소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제한 능력이 취소 사유인 거고요. 의사 능력이 없었을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두 문장은 이제 취소와의 차이점이죠. 취소는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했을 때에만 소급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는 무효 상태지 무효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소송법상 확인의 이익만 인정된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라고 해서 별도의 기간 제한도 없는 게 원칙이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25페이지 가시면 행위 능력이죠. 로마자 1번 미성년자 민법제 4조 읽으시고 19세까지는 충분히 읽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보시면요. 18세 이하죠 여러분들하고 민법상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항 미성년자가 계약 등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해요. 2항 위반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취소권 행사하면 141조 본문에 근거해 가지고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취소를 안 했으면 유효하니까 계약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취소하면 그때 소급 무효니까 더 이상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사례 문제 잘 나옵니다. 덤벙대지 마시고 취소권 행사했는가 안 했는가까지 꼭 확인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1항 단서에 보시면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기만 한다. 돈을 받기만 하거나 원래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 의무를 면하는 경우는 혼자서 할 수 있다 해도 전혀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법대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목차 가번의 1번 19세 확인하시고 원칙적으로 법대의 동의 확인하시고 따라서 법대의 동의 없이 경락인 될 수 없는 거고요. 항상 민법은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 2번 이를 위반해서 그 말인즉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요 취소의 경우는 민법제 109조의 경우와 달리 다시 민법제 5조 2항을 보면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109조, 110조의 경우와 달리 절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책에 있죠. 따라서 제3자 병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보호될 수 없는 게 원칙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목차 나번부터는요. 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